자,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를 했다. 그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하면 받느냐와 관련된 그런 서식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이렇게 이 수령명세서가 제출이 돼야지 매입세액 공제 제도로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발급받고 10%만큼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거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뭐라고 했어요? 영수증이라고 했잖아요.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하는 길을 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자, 이 공제 요건을 보면은 아래에 3번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이 3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들이죠. 얘들은 앞 시간에서 공부한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들이 아닌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1번, 2번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다. 대전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이야기한다. 원천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항목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는데 당연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수령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간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아니어야 된다. 공급자가. 그죠? 얘들을 보니까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욕, 이발, 미용업자들. 그죠? 그 다음에 여객 운송업자들, 택시, 뭐 이런 애들이죠.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는 제외하고요. 입장권 발행하는 그러한 사업들. 극장에서 법인 카드로 연말을 맞이해서 혹은 어떤 특정한 기념일에 직원들하고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긁었단 말이에요.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걔들은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한 회사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얘들은 제외하고 얘들로부터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영세한 애들, 그죠? 4,800만 원 미달 간이과세자. 얘들한테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뭐 이런 순서라고 좀 제시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전제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대상이면은 신용카드 등으로도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불공제되는 항목들 보면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사업 무관 지출,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구입 유지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아까 이야기한 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한 그러한 거래처들. 그 다음에 중복해 있다. 세금계산서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대체하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타인명의 카드 사용 시에 공제 가능하냐,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종업원 또는 가족명의 사용한 경우, 가족명의 카드 사용한 경우 이 뒤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311페이지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3번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어떤 게 우선이냐?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를 신청을 하고 그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공제 안 받게 관리를 별도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를 보면 부산으로 출장 갔네요. 그죠? 법인 신용카드로 항공기나 KTX 요금을 결제하고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런 얘기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냐? 없다. 그죠? 여객 운송업이니까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고 그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했을 때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법인의 경우에는 종업원 명의 카드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원은 당연히 포함을 할 거고요. 이 얘기는 종업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일어났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 외의 타인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가족도 가족 명의 카드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알려주면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알려주면 매입세, 부가세 안 내고 싶으니까 가족 명의, 와이프 명의 카드 내역 쭉 주면서 이것도 공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주 힘들죠. 그죠? 이게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튼 대전제는 뭐예요?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이 일어나는 거여야지 매입세 공제를 할지 말지 그 여부도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용 내역별로 공제 여부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회식비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뮤지컬이나 영화, 놀이공원 뭐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죠. 얘들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니까 접대비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죠. 불공제 대상입니다. 출장, 식대, 숙박비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에 출장 가서 항공료나 KTX 요금, 택시비 뭐 이런 것들 지출했다. 여객 운송업이잖아요. 그죠? 매입세 공제 안 된다. 그 다음에 택배비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민자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세 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매입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비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주차비냐 아니면 그 외에 영업용이냐 아니면 화물차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주차비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달리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1페이지에 있는 그 사례들 좀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우리 318페이지에 있는 사례 연습을 통해서 그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8페이지에 있는 사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분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네요.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한번 작성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카드 내역들을 쭉 보니까 승인일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죠? 맨 오른쪽에 보면 지출 내역들이 있네요. 그죠? 이거는 회사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택시비, 접대비, 직원 식비, 주차비, 주유비도 현대석유 거는
보니까 승용차, 그죠? 승용차와 관련된 거고, 은마 주유소 거는 화물차 주유비네요, 그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니까 현대석유분 3월 11일치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거고요. 은마 주유소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이러한 지출 내역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가맹점 이름을 보면서 아, 이거 식대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죠. 주유소다라고 하면. 근데 거래처한테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노래방에서 가맹점 이름이 노래방이에요. 무슨 스타 노래방. 뭐 근데 직원들이 회식 차원에서 간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접대비가 아니라 회식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출이 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319페이지에 있는 서식에 신용카드 매입 자료 입력 그 서식에 소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매입 자료 업로드용으로 소팅을 했다. 자, 그 엑셀로 받은 데이터를 엑셀 서식이 이 서식에 맞게끔 업로드할 수 있게 만든 엑셀 서식에 소팅을 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끌어오는 거, 우리 스크래핑을 통해서 끌어올 때는 이 작업이 필요 없는 건데 엑셀로 업로드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이 작업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죠. 홈택스에서 끌어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해놨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 기타 전표 입력에서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 전송 이쪽으로 들어가면 매입 자료 불러오기, 매입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이렇게 쭉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죠? 불러와지면 확인을 하면 이 내용들이 카과로 입력을 그 엑셀 서식에 반영을 할 때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다라고 소팅을 한 것들이 이제 끌어와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서 3월 28일자 이마트에서 구입한 거 이거는 이제 면세 분이네요. 그죠? 불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재료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여부로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 매입 매출 전표에 그 보내기 전에 소팅을 한번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현금, 카드, 일괄 분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상품으로 돼 있어요. 그죠? 상품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거는 계정 과목을 이 그 지출 내역에 맞게끔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되죠. 그죠? 우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처리를 하고 전표 처리를 해서 거기서 변경을 하는 게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 보면 01, 03 해서 이쪽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네요. 그죠? 카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계정 과목들이 지금 이거는 식대인데 상품으로 일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811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거래처 별로 소팅을 해서 우리 일괄해서 코드 변환하는 그러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례는 하나씩 뭐 있으니까 일일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그죠? 비긴 요크, 이거는 비긴 요크는 어떤 내용이었나?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간식대네요. 간식대, 그죠? 318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그러면 보면 명동, 이거는 복리후생비, 그죠? 나주곰탕도 복리후생비, 비긴요크 복리후생비, 양평해장국 이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월 22일에 이거는 직원 회식되네요, 그죠? 이것도 복리후생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거를 뭘로 일괄해서 코드 변환을 통해서 지금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뭘로 81 복리후생비로 바꿔줘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바꿔져 있다, 그죠? 복리후생비로 바꿔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양들이 엄청 많겠죠. 카드 사용한 내역들이, 그죠? 그런 것들을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해서 쭉 끌어오면 그 끌어온 내용들을 이 거래처별이든 계정 과목, 동일한 계정 과목으로 묶어서 일괄해서 변경을,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 업로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쓰지만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수정, 변경하고 확인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23페이지 323페이지에 스크래핑 하는 것도 뭐 참고 삼아서 한번 이 회사를 하나 바꿔서 진행을 해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그 원클릭 혹은 이쪽에 보면은 이제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이런 게 있죠, 그죠? 기타 전표 입력에서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 범위가 조회 기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확정이냐 예정이냐 구분을 해서 아이디하고 비번이 저장돼 있겠죠. 그러면 그때 원클릭 텍스 이쪽에서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쫙 끌어오는 거죠. 홈택스로 들어가 가지고 이 거래처의 홈택스 자료들을 쫙 끌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면 여기서 이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이 자료들이 상품으로 회계 처리 될 텐데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내서 거기에서 서로 수정을 하면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별로 소팅을 해서 여기서 바꿔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일괄 변경을, 계정 과목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체크를 해가지고, 그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솔직히 이런 작업들이 귀찮고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업로드하면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업무를 잘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로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제 여부도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어찌됐든 업로드를 통해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원클릭 텍스를 통한 그러한 자료 수치를 해서 스크래핑을 하고, 그 스크래핑해서 업로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계정 과목이나 뭐 이런 그 금액들을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완성이 돼야지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관련된 서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렇게 부속 명세서죠. 부속 그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불공으로 입력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이쪽에다가 그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서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먼저 기본 전제는 뭐냐면 거래징수당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10%만큼 더 주잖아요.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을 할 때 거래징수당한 10%만큼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입니다. 그거를 자꾸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징수당한 10%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는 법상으로는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되면 불공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불공제 항목을 그 원칙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은 뭐예요? 매입세액 공제 하는 거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유지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공제하는 매입세 내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자가 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지 않다. 사업이라는 거는 과세 사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이 아닌 면세 사업을 위해서 뭔가 거래징수당한 거다? 그러면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로 10%만큼 더 주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과세 사업이 아니니까. 자, 매입세액의 범위를 보면 대원칙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죠? 세금계산서 상에 있는 게 세금계산서로 거래징수당한 걸 전제로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다. 근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또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지는 걸 허용을 하고 있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서. 어떤 요건이었어요? 그 상대방이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 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5년간 보존을 하고 하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해주겠다라고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래징수를 당해야지, 내가 10%만큼 더 줬어야지 공제를 받는 거죠. 근데 10%만큼 더 주지 않았어도 더 준 것처럼 보고 의제를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음식점들 같은 경우 음식점업이다라고 하면 용역의 과세 공급인 거잖아요. 그죠? 소비자들한테 과세 대상, 과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면세 사업자로부터 뭐 식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쌀, 고기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거래 징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들여와서 과세 사업, 음식업이라는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던 게 되살아나는 그러한 결집 효과, 누적 효과, 환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그러진 그거를 좀 해결하자라는 취지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두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면세 사업자로부터 면세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던 게 그게 중간 거래가로 들어가면서 환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자라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의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간주, 의제 뭐 이런 말들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의제 매입세액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은 337페이지 되겠네요. 그 제목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한 장씩 다 제출을 하지 않죠. 그걸 모아서 합계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한 합계표 제출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이런 취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2번에 보면 세금계산서 미수치, 그 다음에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337페이지겠네요. 세 번째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사업 무관 지출이죠. 이거는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그러면 비용 처리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매입세 공제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구입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거는 논란이 있어 왔죠, 꾸준히. 여튼 제목 위주로 보면 5번은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게 이제 옛날에 접대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건데, 과세 사업이 아닌 면세 사업이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매입세,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그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등록 전 매입세, 마지막으로 7번이 등록 전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상으로는 이제 8번이 되겠지만 6번하고 338페이지에 있는 그 6번, 7번은 법문상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39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등록 전 매입세액은 번호가 8번으로 좀 기재를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죠? 어찌됐든 이렇게 법문상으로 보면 7가지가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라고 선언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간주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이런 목적으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구입을 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안 하고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더라도 과세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간주 공급은 매입세 공제를 한 그런 재화 용역을 대상으로 간주 공급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접대 목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라는 걸 표시를 했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됐겠지만 처음에 구입할 때 상품을 구입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팔려고 구입한 거다라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그거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줬어요. 그러면 접대 목적으로 줄 때, 접대비로 처리를 할 때 매입세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라라는 취지에서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상품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성실 관련해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냐 뭐 이런 얘기고,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다든지 사실과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러한 미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어떤 합계표 상에 그러한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예외 규정, 예외에 대한 또 예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이 밑에 이 표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시에 합계표를 제출한다 그러면 그 가산세 없이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 뭐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이 차고로 기재된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 공제도 유지를 합니다. 경정시에 제출을 했다. 합계표를. 경정이라는 말은 세무조사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 늦게 내는 거죠. 세무조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합계표,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그러면 공제는 해줄게. 근데 너무 늦게 내서 가산세를 0.5%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위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뭐 이런 내용들은 첫 번째 불공제 사유는 세금계산서는 이왕에 있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받지 못했다든지, 그죠? 부실 기재했다든지, 필요적 기재 사항이겠죠. 사실과 다른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러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 이런 차원이고요.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또 있죠. 그죠? 그 사업자 등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거는 허용을 해줄게.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니까 인정을 해줄게 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 나오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게 훨 낫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걸로 증명이 된다, 확인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받았다. 이게 뭐예요? 재화 영역을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지연 수치인 거죠, 그죠? 지연 수치.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만 0.5% 가산세 적용을 받을 수는 있다. 지연 수치로. 그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미전송됐지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 안 되잖아요. 미수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336페이지 사례들처럼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업무 무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보유,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 유지비, 수선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그러한 거래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들을 여러분들은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중에 가산세까지 그 고지가 되면, 부과가 되면 내 탓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다. 뭐 이런 경우에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출자 임원, 그 친족이 사용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무관 지출, 법인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이제 업무무관 지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와 연계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관련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다. 그러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비영업용하고 비영업용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형 승용 자동차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구입했다든지, 그러면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할 겁니다. 그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임차, 리스, 렌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 관련된 차량 유지비, 유류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보면은 영업용이라는 게 뭐고 소형 승용 자동차라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영업용이라는 것은 택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돼요. 택시는 소나타 뭐 이런 승용차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한 승용차를 활용을 해서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 그게 영업용이라는 얘기죠.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렌트 사업자, 뭐 그다음에 학원, 운전 학원업, 이런 데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영업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업무용일지라도 다 비영업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승용차를 출장용으로 구입을 했다. 그건 비영업용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소형 승용 자동차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이라는 게 뭐냐? 위로는 8인승까지를 소형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작은 경차들은 소형 승용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8인승까지니까 9인승부터는 소형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니발 9인승이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차들이 있죠. 옛날에 티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 레이 뭐 이런 소형차들이 있죠. 경차들, 그런 차들은 소형 승용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니까 그런 모닝 이런 거 구입했을 때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와 관련된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나 접대비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다 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러한 지출이기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매입세 공제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많이 하는 그런 항목들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해가지고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접대비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거는 뭐 사업과 관련해서 당연히 기업 업무 추진비로 그 지출이 되는 부분들 매입세 공제 해주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까지도 계속 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면세 사업 등과 토지 관련 매입세, 그죠? 그래서 기본 전제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은 자기 사업,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 지출이 되는 그러한 항목들인데 과세 사업이 아닌 면세 사업 혹은 비과세 사업에 지출이 된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혹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 같은 경우 토지 조성을 위한 이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그 건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토지만 사용한다. 새로운 그 건물을 짓는다라는 뭐 전제하에서 철거 과정에서 철거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철거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토지만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건물 부시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통 사용제와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테마가 나오는데 공통이다라는 얘기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지출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겸용 사업자가 어떤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면 과세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면세 사업 부분은 공제를 하지 않는 그런 배경에서 안분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 처음에는 예정 신고 때는 안분 계산하고 그다음에 확정 신고 때 정산하고 다음 과세 기간부터 재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의 이 공급가액은 언제 거냐?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산. 예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 그리고 확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 계산을 해봐서 예정 신고 때 불공제했던 것들을 정산을 하는 그러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산 이런 서식들이 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있네요. 그죠? 교재로 보시면 34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첫 번째로 2번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죠. 공제받지 못할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항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분 계산을 하고 정산을 하고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이 과정을 겸용사업자다라고 하면 이것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3페이지 서식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자리를 옮겨서 사례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5페이지에 있는 사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확정 신고 중에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 5월 15일자로 회계 처리를 해봐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보니까 불공제 사유가 제시되어 있고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와 관련된 주유대, 유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접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상품 구입한 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거래처는 그냥 뭐 하나로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부터 매입세액 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거를 보면 5월 15일 날짜로 매입세액 불공이니까 54번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품목은 주유대, 그리고 공급가액은 54만 원, 설악인가 보네요. 설악,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를 보니까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적용에 따른 그러한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계는 3번, 유류대 차량 유지비로 하고 대변에 2, 5, 3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와 관련된 거 15일 날 역시 불공, 접대성 지출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8만 원짜리,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813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미지급금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 역시 불공이고, 이거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네요. 상품 구입인데, 상품인데 면세 관련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55만 원짜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혼합,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긴 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취득 원가로 한꺼번에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251 미지급금이 아니라 상품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의 두 번째 칼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2분기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끌고 왔죠. 그죠? 우리가 지금 입력한 불공제 항목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니까 정산을 해야 되죠. 그죠? 예정신고 때도 정산을 했을 겁니다. 그죠? 예정신고 때도 정산을 했을 거고요. 예정신고 때는 안분 계산을 했었겠죠. 예정신고 때 이걸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정산, 해당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으로. 여기서는 직접 입력하는 걸로, 총 공통 매입세액 얼마요? 이게 지금 마감이 돼 있어서 불러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면 17300-000이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불러와지게 되죠. 그리고 불공제 매입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이거는 전체 확정 신고 기한, 일기 과세 기간 동안에 불공제, 총 불공제 되는 거고, 예정 신고 때 불공제된 게 222만 원이다. 그러면 추가로 510만 원 불공제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세 기간에는 만약에 이게 공통 매입세액이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납부세액 재계산 과정도 거칩니다. 건물이냐 기타 자산이냐 구분해서 취득연도하고 체감률 적용을 해서 가감 그 매입세액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0401 0630 이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어서 마감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러면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하면 이게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죠. 그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 매출 전표에 보면 사업과 접대성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죠. 그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불러올 때 잘못 불러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새로 불러오면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계산, 예정신고 때 같으면 안분계산을 하고 지금은 확정신고니까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저장 누르시고 나가시면 이제 아까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이게 끌어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놨다라고 하면 신고서상에 어떤 결과가 반영이 되느냐라고 보면 2분기 확정신고 때의 수정신고 새로 불러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신고서에 끌어와진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간이과세자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사업자하고 간략하게 비교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서 검토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작성을 했습니다. 신고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일반 과세사업자하고 간이과세자의 비교, 보통은 이제 비교표가 이렇게 많이들 작성을 하죠.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올해 개정된 것 중에서 좀 가장 큰 거일 수도 있고요. 그죠?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그죠? 직전 공급 대가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 과세 기간이 1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정 부가고지가 7월 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간쯤 과세 기간이 나와 있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 기준이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 신고서가 책의 교재에 그 434페이지부터 신고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1년 6월 말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 부가율이 달라졌습니다. 부가율이. 그래서 그 서식을 보면 신고서를 보면 조금 과표, 과세표준
매출세액 부분이 2001년 7월 1일이냐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442페이지로 돌아가서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 기준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공급 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게 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이 돼서 달리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전에 그 전에는 4,800만 원 기준이었을 때, 4,800만 원 기준이었을 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8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는 또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 4,800만 원이 넘어서 일반 과세자였다가 일반 과세자로 취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범위가 확대됐어요. 8천만 원으로. 그러면 8천만 원하고 4,800만 원 사이에 있던 일반 과세자들도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범위가 4,800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좀 더 넓어졌겠죠.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들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4,800만 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는,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안 되고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간이과세자 확대하고 좀 세액공제 부분을 뭐라 할까요? 좋게 확대를 한다, 확대를 했다라는 취지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굳이 적용을 하지 말자라고 중지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공제는 동일하게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간이과세자도 적용을 하겠다. 납부 의무, 납세 의무 면제 규정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4,800만 원 미달의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게 2,400, 3,600, 4,800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간이과세자 그 내용들을 한번 거래처 중에 이제 간이과세자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이제 신고서 검토가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쭉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뭐예요? 메인 매출 점표에 제대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죠? 메인 매출 점표에 제대로 입력만 하면 신고서하고 부속 명세서, 부속 서류들에 잘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메인 매출 점표에 제대로 입력을 하는 거냐 아니냐, 그게 원천적으로 그게 원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마감도 하고 이제 전자신고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전자신고 마감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거래처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거래처한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홈택스 데이터하고 상호 대조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송 11일까지. 예. 보통은 그렇게 할 텐데 혹은 그 11일 넘어서 발급을 하는 그러한 세금 계산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그 거래처의 그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쯤 해서 좀 여유가 있게끔 요즘에 부가세 신고 자체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시간 소요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으니까 말일쯤 해서 거래처들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25일 확정 신고하기 전에 발견을 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면 두 번 일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확정 신고서 이렇게 쭉 조회를 해봤다. 뭐 이러면 합계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홈택스에서 조회한 거, 그죠? 합계표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무사님들이나 뭐 상사들이 검토를 해보는 거죠. 홈택스에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다 끌어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맞죠.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보면 책임자 신고서 검토 부분인데 우리 담당 이제 선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세무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담당자들이 매출과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홈택스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를 비교를 해보고 종이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종이세금 계산서 몇 장 얼마로 신고합니다라고 거래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지. 보통 집계표를 예전에는 이제 집계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신고합니다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인해 달라고 하고 왜냐하면은 예전같이 누락됐는데 누구 책임이냐, 뭐 나는 줬는데 왜 너는 신고를 안 했느냐, 뭐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들이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확인을 받자. 집계표 세금계산서 몇 장 얼마 이거 신고하는데 맞느냐, 그럼 대부분 오케이 하죠. 그러면 우리 책임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아까 우리 온라인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매출 확정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자료보다는 많게 신고하면 좋은데 적게 신고하면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얘기죠. 과소신고로 취급을 해서. 그래서 적어도 홈택스에 있는 자료들, 카드 매출 자료, 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매출액, 이 부분은 신고를 하셔야 된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대로 작성했는지, 중간에 임차인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주적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임대사업자는 그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출 명세서. 그래서 홈택스에서 요즘에는 다 제공을 하니까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조회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분계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을 한 경우, 매각을 한 경우에 제대로 그냥 업로드만 하고 그냥 말았는지,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고정자산 매각으로 그 대변에 고정자산이 없어지는 붕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출 계정으로 잘못 붕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수입세금 계산서 회계 처리 별도로 한다.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가 있는 그러한 거래처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에 수입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가끔 이익이 너무 크게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수입 원가를 안 잡은 그러한 상황들이 가끔 존재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공제 불공제 여부를 잘 확인을 해보자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겸용사업자다. 겸용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약국 같은 경우, 동물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겸용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안분계산까지는 잘하고 정산까지도 잘해요. 확정신고할 때. 근데 납부세액 재계산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과세기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럴 때 좀 체크를 해보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를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업종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예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세금 납부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분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하니까 자주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주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세금이에요. 형식 논리에 많이 치우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주된 베이스가 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거는 잘못했네 라고 하면 가산세 부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대손 사유 해당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쌓이면 신고서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부속 서류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또 그와 관련된 첨부 서류들이 추가적인 서류들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됐네 라고 하면 거래처한테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내밀어 준다든지 어떤 사무실에 관련된 뭐라 할까요? 서식들을 만든 자체의 어떤 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거래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라고 정리를 해서 사인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PDF 파일로 신고서하고 첨부 서류들을 거래처에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스크린을 해보고 거래처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되면 이제 전자신고를 마치면 되겠죠. 그죠? 전자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전달을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택스에서 이제 전자신고를 많이 할 거고요. 우리 463페이지에 보면 영세일 첨부 서류 등 전자제출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서 외에 추가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을 증명을 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은 전자신고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고 인보이스 같은 경우 전자신고 부가세 신고하면서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
첨부해서 신고를 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제출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신고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동안 부가세 전표 입력부터 처음에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그죠? 그리고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입력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된 전표의 효과가 어떻게 신고서와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입력해 봤더니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초급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초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입사하면은 실무 프로그램을 막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를 하나 그 가공에 연습용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뭐 이러면 그 프로그램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을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제일 흔히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게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의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좀 무장을 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장시간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듣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가세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